자, 주기율표는 일단 1번부터 20번까지만 알면 돼요.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원소는 총 몇 가지가 있죠? 무려 118가지가 있죠. 다 외우면 머리가 터지겠죠? 빅뱅이 옵니다. 그래서 다 외우면 안 되고요. 1번부터 20번까지만 외우면 되는데, 대신에 1번부터 20번까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외워야 되냐면은 정확하게 얘가 원자 번호가 몇 번인지, 그리고 몇 쪽에 몇 쭉인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 전체를 통으로 암기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책에 나와 있는 건 전체가 다 써있죠. 이걸 외우려 하는 게 아니야. 그럼 따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따로 1번부터 20번까지만 따로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제일 먼저 쓰는 것도 잘 봐봐. 1번이 뭐냐면 제일 가벼운 거 1번이죠. 수소입니다. 원자번호 1번. 원자번호 2번은 누구예요? 헬륨이죠. 같은 줄에 있는데 이 뒤에 어딘가에 써야 되거든요. 나중에 쓸 거예요. 자, 왜냐면은 3번부터 쓸게요. 3번부터. 3번이 리튬, 4번이 베릴륨, 5번이 궁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그 네온 위에다가 이렇게 헬륨을 올리면 이쁘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왜 헬륨을 나중에 올리냐면은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이제 그려보라 그러면 대부분 수소야, 헬륨이야 쓰거든. 그 다음에 리튬이야, 베릴륨, 궁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린 이렇게 쓴다고.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안 맞죠? 밑에 걸 먼저 넉넉하게 쓰고 나중에 헬륨을 올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쁘게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두 번째 줄을 먼저 쓰는 거예요. 남자들이 꼭 이래, 남자들이 엄청 많아. 자, 그 다음 나트륨 다음에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황, 염소, 아르곤. 그래서 12번, 13번, 14번, 15, 16, 17, 18번에다가 칼륨, 칼슘까지가 이렇게 20번까지입니다. 요 순서대로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봐봐. 가로세로 헷갈리면 안 돼. 요게 세로입니다. 세로. 첫 번째 세로줄에 있는 게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인 거예요. 첫 번째 세로줄을 1족이라고 해요. 1족. 두 번째 세로줄은 2족이라고 합니다. 2족. 근데 이 표상에서 세 번째에 있는 것들은 우리 여기서 보면 붕소를 찾으면 저 뒤에 있죠. 13번 밑에 있죠. 13족이죠. 붕소는 표상에서 13족에 속합니다. 14족, 15족, 16족, 17족, 얘는 18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소 주기율표는 최고 몇 족까지 있냐? 그러면 18개의 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로줄. 첫 번째 가로줄. 이게 첫 번째 가로줄입니다. 첫 번째 가로줄을 1주기, 두 번째 가로줄을 2주기, 3주기, 다음 시간에 맛있는 거 4주기, 그렇죠? 총 7주기까지 있습니다. 기대할게. 총 7개의 주기로 되어 있어요. 자, 주기율표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면 18개의 족과 7개의 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 4주기에 해당하는 칼슘까지만 외워주면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 원자 번호는 아직 저기 왔다 갔다 하죠. 1번이 누구고 2번이 누구고 이걸 잘 모르잖아. 그리고 순서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8개씩 쓰여 있는 거 보여요? 맨 위, 맨 아래 2개씩만 들어가고 8개입니다. 8개씩. 그래서 이거를 8개마다 반복된다 그래서 옥타브 설 이렇게 불러주면 돼요. 8개만 반복된다 그래서 8개가 옥타브. 솔라시도 8개의 음을 1옥타브라고 말하잖아. 그런 식으로 옥타브 설이라고 불러줘요. 아무튼 옥타브 8개씩 반복된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고, 암기하는 법. 자, 순서 암기하는 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앞글자 따서 암기하는 법이 있습니다. 보여줄게요. 수, 헬, 리베, 붕탄, 질산, 플레나마, 알규, 인황, 염화, 칼칼. 그래서
막 칼칼 이렇게 암기하는 법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 암기 방법은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건성건성 들어요. 암기를 못한 사람한테는 되게 좋은데 이미 암기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저건 또 뭐야? 이럴 수 있으니까 그냥 재미삼아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끊어서 이야기를 만든 거야. 짤막짤막한 이야기를 총 6가지 이야기를 만듭니다.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쌤이 만든 건 아니에요. 매우 창피하기 때문에 미리 까는 거야. EBS 모 강사님이 만들어주신 암기법입니다. 봐봐. 자, 장소가 먼저 나옵니다. 물난리가 난 장소가 나와요. 물난리가 난 장소를 수해를 입은 지역이라고 하죠. 수해를 입은 지역. 수해를 입은 지역이 나타나요. 수해를 입은 지역이 나타나요. 물난리가 나서 막 사람들 물 푸고 막 수해 복구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누가 나타나냐? 비키니 입은 여자가 나타납니다. 편지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편지 아니에요? 아, 뭐야? 차에서 편지가 내려요. 아니, 비키니 입은 여자가 내리는 거야. 탁 내려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어머, 여기 물이 많네. 여기서 놀면 되겠네. 좀 이상한 사람이죠? 자, 수해 복구 현장에 와서 비키니 입고 와가지고 물이 많다면서 막 좋아하고 있어요. 자, 비키니 입은 여자가 왼손에 뭔가를 들고 있는데 막 뭔가를 찾아요. 근데 이거 하고 싶은데 어딨지? 찾는 게 뭐냐면 오프너. 오프너가 뭐냐면 병따개예요. 병따개 오프너를 찾아요. 오프너인지 어딘지 아세요? 막 이런다는 거야, 사람들한테. 근데 여자들은 막 손가락질 하고서 이상한 애가 왔다면서 그러는데, 남자들은 반응이 달라요. 남자들은, 그거! 제가 알아요! 나만 알지, 그건! 야, 제가 알아요! 달려간단 말이에요. 나만 알지 하고 달려가서 여자의 왼손에 들고 있는 음료수를 따줍니다. 음료수 이름이 나옵니다. 펩시, 콜라. 여자가 따주니까 꿀꺽꿀꺽 마십니다. 트름을 해요. 미안해요. 크카 라고 이제 트름한 장면이야. 연결해 볼게요. 수해를 입은 지역에 비키니 입은 여자가 오프너를 찾는데 나만 알지 하고 달려가서 펩시 콜라를 따줬더니 크카 하고 트름하더라. 이게 20개를 순서대로 외우는 방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쌤이 가끔씩 야, 베릴륨 몇 번이야? 베릴륨! 그러면 수헬리븐 4번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지. 비키니 할 때 질소는 몇 번? 질소 수헬리븐 비키니 7번이야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순서를 알 때 유용하기 때문에 얘기해 준 겁니다. 칠판에 적지 않는 이유는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요게 머릿속에 장면이 떠오르면 좀 암기할 때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거 되게 중독성 배우는 어떤 게? 노래. 노래를 외우는 거? 노래를 외우는 것도 있고, 그죠? 쌤이 가르친 어떤 학생이 우리 전국에서 하는 무슨 암기송 대회에서 2등인가 했던 애인데 이거 가지고 암기송 만들었대요. 첫 구절이에요. 수헬리베 동탄주선 너무 어려워. 이 시간. 이런 노래가 있으면 그냥 불러줬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외우기도 하고 어쨌든 중요하다는 얘기. 그만큼 암기법이 많다는 건 이걸 꼭 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순서를 좀 잘 외워두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 조용하죠? 추워? 내가 벗을게. 또 있어. 이중토끼야. 창피해서 열이 막 나네. 내가 만든 거 아니랄까. 암기해줘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봐. 족이 뭐냐면 1족에 얘 있잖아. 1족. 얘는 같은 족이라고 말해. 같은 족은 성질이 비슷해. 성질이. 같은 족은 성질. 성질이 같은 것들끼리 모아놓은 거야. 성질이 같은 것끼리 모아놓은 겁니다. 헬륨, 네온, 아르곤. 성질이 비슷해요. 헬륨 가스 먹어봤나요? 목소리 막 바뀌는 거 있잖아. 그치? 아니, 목소리는 바뀌지만 죽어요, 안 죽어요? 나 죽진 않아요. 다시 말해서 얘는 반응성이 너무 작아. 반응을 잘 안 해. 내 몸속에 들어가더라도 반응을 안 하고 그냥 도로 나옵니다. 근데 네온가스 마셔도 안 죽어요. 그래서 네온가스 가지고 만든 간판을 네온사인이라고 하잖아. 네온사인 간판이 빵 깨졌어. 괜찮습니다.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네온사인 간판에 들은 네온이 엄청 유독한 빛이라면 네온사인 간판이 빵 깨지면 도망가야 됩니다. 그럼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르곤도 마찬가지야. 공기 중에도 아르곤이 들어있는데 용접 같은 거 할 때 쓰는데 어쨌든 얘도 안정적인 빛이에요. 자, 다 공통적으로 안정성을 띈다라는 공통적인 성질을 가진다는 겁니다. 나트륨 같은 경우는 물에 던지면 막 터져요. 펑 터지면. 수소도 왜 불 붙이면 터지죠. 퍽 터지잖아. 이렇게 터지는 성질을 가진 것들이 1족에 있는 것들이야. 이런 식으로 같은 족에 있다는 건 성질이 비슷하다 또는 같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 성질이 같은지에 대해서는 뒤에 원자과 전자라는 개념을 배우면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근데 원자과 전자를 이해하려면 아까 말했던 옥텟 규칙이라는 걸 먼저 바탕으로 알고 있어야 원자과 전자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곧 나올 얘기들이에요. 자, 두 번째로 주기는 뭐냐면 1주기는 이 전자가 들어있는 원자마다 전자가 들어있는데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이 한 개가 있을 때 1주기. 전자가 막 들어있는 껍질, 전자가 들어있는 거, 전자를 막 집어넣어.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나 봤더니 껍질 2개에 배치가 되어 있네? 그러면 2주기입니다. 껍질 3개로 이루어져 있는 원자가 있다면 3주기입니다. 껍질의 개수가 주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들은 총 몇 개의 껍질까지 있다는 거야? 7개의 껍질까지 가진다는 겁니다. 가장 무거운 것들이 7개의 껍질까지 가지게 되겠죠. 그럼 껍질은 도대체 뭐냐? 껍질이 왜 필요하지? 이런 것도 궁금한데. 궁금하죠? 고마워요. 이게 궁금해야 수업이 재밌어지니까 일부러라도 좀 궁금하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다. 족은 같은 성질이 같은 것들이고요. 주기는 껍질을 의미합니다. 그냥 이미지적으로 아프리카에 갔더니 어떤 부족이 있어. 부족. 어떤 부족. 시커먼 부족. 그 부족 사람들은 다 이제 막 사람을 잡아먹어. 그렇죠? 같은 부족 사람이라면 성질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족이 성질이 비슷한 거구나라는 이미지를 좀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족은 성질하고 매칭을 시켜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주기율표가 바로 현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현대의 주기율표. 현대의 주기율표라고 말해요. 현대의 주기율표가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성된 형태입니다. 완성된 형태고요. 현대의 주기율표는 무슨 순서대로 되어 있냐면 여기 보이죠? 1번, 2번, 3번, 4번. 무슨 순서죠? 원자 번호 순입니다. 시험 문제예요. 현대의 주기율표는 무슨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냐? 원자 번호 순입니다.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현대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과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거에는 3명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과거에는 3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새쌍 원소설을 주장했던 데베라이다. 두 번째 사람은 뉴렌즈. 세 번째 사람이 멘델레예프.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지만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중요한 것이
근데 간단한 게 뭐냐면, 과거 또는 옛날이라고 쌤이 아예 칩을 해볼게요. 옛날. 기술력이 좋아진 건 옛날이 좋았어요?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좋겠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기술이 발달해서 원자 번호라는 걸 알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 번호를 알아내려면 무슨 기술이 있어야 하냐면 X선 사진을 찍는 기술이 있어요. X선 사진을 찍는 기술은 옛날에 마리 퀴리 부인이 해준 거잖아. 그러니까 퀴리 부인이 이걸 발견하기 전에는 옛날 사람들이 저 원자 번호를 알아내는 기술이 없을 때 연구를 해놓은 것들입니다.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먼저 딱 가지고 들어가요. 고정관념을 좀 가지고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옛날에 좀 안 좋았겠네, 뭔가 좀 틀렸었겠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뭘 틀렸나를 보면 돼요. 뭘 틀렸나. 자, 데베라이너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자, 당시에는 옛날에는 한 63종 정도의 원소만 발견되었던 시절입니다. 약 63종 정도의 원소만 있었던 시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은 몇 개라고요? 몇 개지? 예, 몇 개야? 118개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도 듬성듬성 있었던 그런 시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데베라이너가 이 원소들을 갖다 놓고 막 실험하다 보니까 완전 신기한 걸 알게 된 거야. 자, 결론부터 말할게. 이 사람들은 X선 사진을 찍어서 원자 번호를 알아내는 기술은 없었기 때문에 원자를 질량 순서대로만 배워야 합니다. 가벼운 거, 그 다음 가벼운 거. 자, 점점점 무거워지게끔 배치를 하는 거지. 자,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 옛날에는 비교야. 원자의 질량, 원자량 순으로 표현하는 게 옛날입니다. 자, 가장 큰 키워드야. 옛날에는 전부 다, 이 세 명 전부 다 원자의 질량 순서대로만 쭉 배열을 해요. 근데 이제 X선 사진을 찍는 기술이 개발되고 나서 원자 번호 순으로 이제 마지막에 바꾸게 된 거죠. 어떤 이상한 얘기를 했는지 먼저 볼게요. 데베라이는 무슨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봐봐. 내가 연구해봤더니 완전 신기해. 리튬, 나트륨, 칼륨이 성질이 비슷해. 맞죠? 우리 알고 있잖아. 맞아. 성질이 비슷해. 야, 그리고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도 성질이 비슷해. 맞죠? 야, 그리고 헬륨, 네온, 아르곤도 성질이 비슷해. 맞죠? 근데 밑에 성질이 비슷한 거 더 있니 없니? 더 있죠? 7주기까지 있으니까 더 많을 거 아니야? 근데 당시에는 그게 발견이 안 됐어. 그래서 데베라이너가 오 할렐루야. 당시에는 약간 신을 믿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와, 신은 역시 규칙적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3개씩 짝을 지어서 성질이 비슷하게 만드신 거야. 라고 착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3개씩만 성질이 비슷하다고 착각했다고. 이거만 딱 봤을 때. 이것을 새쌍 원소설이라고 말합니다. 새쌍 원소설. 새쌍씩, 3개씩 성질이 비슷한 것들끼리만 그것들로 세상이 이루어져 있어 라고 착각한 게 바로 새쌍 원소설이에요. 일단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틀렸죠. 3개씩만 비슷한 게 아니죠. 3개가 아니라 더 많은 7개에 해당하는 더 많은 성질이 비슷한 게 더 많이 있으니까 틀린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 류렌즈는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걸 합니다. 새쌍 원소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래요. 원자의 질량 순서대로 배열했잖아. 그래서 리튬의 질량이 6이라고 쳐봅시다. 그 다음에 칼륨의 질량이 38, 한 40 정도 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질량이 6이고 얘가 40이라면 평균 내면 얼마야? 평균 내면 23이죠. 완전 신기하게 나트륨의 질량이 23이에요. 그래서 새쌍 중에 가장 가벼운 것과 가장 무거운 걸 평균 낸 게 가운데 녀석의 질량이야. 이게 다 맞아 들어가. 할렐루야. 그래서
신기하다. 진짜 이거 어떻게 신기하게 이렇게 만들어줬지? 라고 이제 추앙을 했던 게 새싹 원소설의 특징이다. 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자, 뉴렌즈는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해요. 자, 리튬. 우와, 터져! 뻥 터져. 베릴륨은 성질이 다르죠? 한 칸. 동소, 또 다르죠? 성질, 달라지네? 이거 달라. 이거 다른데? 달라. 이거 반응 안 해. 완전 달라. 근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칸. 다시 여덟 번째로 질량이 무거운 거로 왔더니 다시 리튬과 같은 성질이 반복돼. 원자의 질량이 여덟 번째 늘어날 때마다 성질이 반복되는 걸 발견합니다. 우와, 신기하다. 8개마다 성질이 반복돼. 그죠? 8칸 가면 다시 원래 돌아오니까, 1쪽으로 돌아오니까 성질이 반복될 거 아니야? 8개마다 성질이 반복되는 것을 옥타브란 말이 8개라는 뜻이에요. 8개마다 성질이 반복된다는 뜻으로 옥타브설을 얘기를 해요. 뉴렌즈의 옥타브설은 어느 정도는 맞아 들어갑니다. 하지만 뒤로 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쭉 늘어나죠. 물론 18쪽까지 있으니까 뒤에는 맞지 않는 질량 순서대로 맞지 않는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완벽하게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완벽하진 않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어느 정도 그럴싸하게 맞아 들어가죠. 자, 세 번째 사람,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얘기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 자,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을 소개할게요. 이 사람은 교수예요, 교수. 대학교 교수입니다. 수영 나있어. 러시아 교수예요. 러시아 교수인데 학생들한테 화학을 가르쳤던 교수예요. 쌤은 이렇게 주기율표를 딱 그려놓고 가르쳐주잖아. 그래서 규칙을 가르쳐주는데 당시에는 이런 규칙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수소를 막 가르쳐. 수소는 터지는 성질이 있고 굉장히 질량이 작고 성질을 가르칩니다. 갑자기 그럼 이번에는 염소를 좀 배워볼까요? 염소? 자, 염소는 질량이 수소보다 17배 정도 크고요. 얘는 뭔가 소독할 때 이용할 수 있다는 등 막 설명하다가 갑자기 또 베릴륨 가고 갑자기 막 철도 설명했다가 왔다 갔다 설명합니다.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혼란스럽고요.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도 왔다 갔다 뭐 어떤 규칙이 있는 거지? 그냥 따로따로 암기해야 되나? 이렇게 할 무렵에 멘델레예프가 아이디어 하나를 내는 거야.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 이렇게 카드에다가 원자의 이름을 쓰고 질량을 쓰고 성질을 써요. 그 다음에 같은 성질을 가진 것들끼리 이렇게 배치를 해본 거예요. 그리고 같은 성질을 가진 거 배치하고 그 다음에 원자의 질량도 어느 정도 맞춰서 원자의 질량 맞추고 같은 성질 어느 정도 맞춰서 이렇게 표의 형태를 처음으로 만든 거죠. 우와! 이거랑 매우 흡사한 형태였겠네. 그지? 이와 매우 흡사한 형태의 최초의 키워드야. 최초의 주기율 표를 제안한 사람입니다. 자, 키워드 써볼게요. 첫 번째가 최초의 주기율 표의 형태를 제안한 사람이 멘델레예프입니다. 최초로 주기율표를 제안했다고 해서 그렇게 유명한 건 좀 이상하죠? 얼마나 유명한지 보여줄게요. 우리 책에 35쪽에 주기율표 보이죠? 101번 원소 이름 봐요. 101번. 이름이 뭐예요? 멘델레뷸이죠. 멘델레뷸. 이 멘델이 저 멘델이에요. 유전 연구했던 그 멘델 생각했죠 방금? 유전 연구했던 그 수도사 멘델이 아닙니다. 아니고 멘델레예프의 이름을 따서 자, 내가 101번 원소를 이제 막 만들어낸 과학자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학자는 누구다? 멘델레예프야.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이름을 멘델레뷸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만큼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왜 유명해졌냐? 이것 때문에. 뭐냐면 당시에 63종밖에 발견이 안 됐으니까 그 이후로 추가로 발견된 것들도 있겠죠. 바로 추가로 이런 원소들이 발견될 거야 라고 예언해.
마치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이런 원소가 발견될 거야. 예를 들어서 규소 밑에 지금으로 따지면 게르마늄, 다른 말로는 저마늄이라는 원소가 있거든요. 당시에는 발견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멘델레이프가 실리콘 밑에 있으니까 에카실리콘이라는 이름으로 예언을 합니다. 아마 에카실리콘이라는 게 발견될 거예요. 걔는 질량이 얘보다 이만큼 클 거고 밀도는 이러할 거고 성질은 이러할 겁니다. 라고 예측을 해요. 끓는 점은 이러할 거고요. 녹는 점은 이러할 거예요. 라고 예측을 해요. 정확하게 잠시 세월이 지난 후에 그게 발견됩니다. 그게 게르마늄이에요. 저마늄이에요. 그렇게 예언을 통해서 미리 예측하고 실제로 발견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마치 예언자처럼 추앙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발견될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런 규칙에 따르면 아마 여기가 빈자리여서 여기는 아마 이런 게 와야 될 것 같았어 라고 설명한 거지. 바로 이 사람이 그겁니다. 바로 새로운 원소를 예측합니다. 원소를 예측해줍니다. 어떤 원소가 발견될지를 예측해줬다는 게 또 중요한 어떤 저 사람의 업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멘델레이프가 마치 노스트라다무스처럼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봐봐. 옛날에 이렇게 아무튼 적은 개수를 가지고 나름 열심히 연구하느라고 했지만 틀린 것들도 좀 있죠. 멘델레이프도 틀린 게 있습니까? 틀린 게 있어요. 멘델레이프가 유일하게 틀린 것들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어떤 일이 있어요. 조금 이따가 쌤이 이거 PPT를 통해서 좀 보여주도록 할게요. 원자량 순으로 배열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보여줄게요. 알겠어요. 갔다 오세요. 금방 오네요. 자, 이름 하나 소개하고 보여줄게요. 먼저 옛날에 사람 3명 이름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원자량순으로만 했기 때문에 틀린 게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를 잘 들어. 모조리 뜯어고친 사람이 있어요. 무슨 순서로? 원자 번호 순으로 모조리 뜯어고친 사람. 느낌 왔어? 그래서 현대의 주기율표를 완성한 사람의 이름이 뭐다? 모즐리라는 사람이 모조리 뜯어고쳤다라고 암기해주면 어떨까? 라고 제안해봅니다. 그래서 현대의 주기율표를 완성한 사람의 이름은 모즐리입니다. 사실 모즐리보다 훨씬 유명한 사람이 멘델레이프라니까 그 예언 때문에 훨씬 더 유명합니다. 하지만 틀린 것들이 있다. 뭐가 틀렸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뭐라고 했죠? 안 나왔네. 어디가 있죠? 있다. 멘델레이프라는 그 사람 얼굴 옆에 써 있죠? 몇몇 원소들의 성질이 주기성을 벗어나는 문제점이 있다. 바로 원자 양순으로 배열하면 이 주기성을 벗어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진짜 왜 그런지 이따가 좀 보여줄게요. 자, 그리고 설명하는 게 현대의 주기율표입니다. 미리 설명했어요. 현대의 주기율표는 18개의 족과 7개의 주기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족은 이제 같은 성질,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것들이고요. 주기는 아직은 안 나와 있지만 주기는 껍질수가 같을 때 같은 주기다 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잘라서 리튬, 베릴륨 자르고 알루미늄 잘라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 네모난 노란색 박스 안에 들은 것들을 금속이라고 해요.
금속이라고 하고요. 박스 안에 들어있지 않은 것들을 비금속이라고 불러줍니다. 주로 오른쪽에 있는 게, 이쪽에 있는 게 비금속이고 왼쪽에 있는 게 금속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원소는 크게 금속 또는 비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착각하는 게 요 표만 본다면 마치 비금속이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예를 봐요. 다시 봐요. 이 표에서 노란색으로 표현된 게 뭐야? 금속이야, 금속. 노란색이 훨씬 많죠? 세상에 있는 모든 원소 중에 뭐가 더 많다? 금속이 훨씬 많아요. 비금속은 몇 개 안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만 비금속이에요. 그럼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 껴있는 것들, 얘네는 준금속, 그래서 금속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들을 말합니다. 중간에 껴있어서 성질이 조금 왔다 갔다 한다, 오락가락 한다라는 정도로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나요?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쉬었다가 금속부터 정리를 해봅시다.